조선 중앙정치제도 특징 볼게요. 경국대전으로 법제화를 해놨습니다. 경직과 외직, 경직은 서울경이니까 서울직과 지방직, 그리고 동반과 서반은 문신과 무신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방직보다는 서울에 있는 경직이, 그리고 무신보다는 문신, 동반을 중히 여겼습니다. 자, 품계를 보면 정 1품에서 종 9품까지 18등급, 근데 6품 이상은 상하의 구분을 둬서 총 30단계예요. 무슨 말이냐? 1품을 예를 들면 1품에는 정일품과 종일품이 있어요. 근데 정일품에도 상, 정일품 하 이런 식으로 종일품 상, 종일품 하. 그럼 1품에 4단계, 4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1품에서 6품까지는 4단계씩 있으니까 1에서 6까지는 6 곱하기 4 이렇게가 되고 7, 8, 9는 상하 구분은 없고 정, 종의 구분만 있어요. 그러니까 2단계죠. 그래서 7, 8, 9 3개의 품계는 2단계, 2만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총 합치면 6품까지는 곱하기 4, 7, 8, 9는 곱하기 2 해서 합치면 총 30단계가 단계가 되더라. 자, 서열을 보면 당상관은 1품에서 정삼품 상계까지예요. 참상관은 정삼품 하에서 종 6품까지 3, 6, 9로 나뉘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참하관은 7, 8, 9 이게 참하관이 됩니다. 그래서 당상관 1에서 정삼품 상계까지는 당상, 그 다음은 참상이죠. 첫 번째 글자만 바뀐 거예요. 당상에서 참상은 첫 번째 글자만, 그리고 참상에서 참하는 두 번째 글자가 바뀐 거죠. 자, 당상관은 정삼품 상계 이상 위에요. 그래서 당상관은 정삼품 상계 이상이다. 1품에 4단계가 있었죠. 그리고 2품에도 4단계가 있었죠. 3품에도 원래는 정삼품, 종삼품, 정삼품에도 상, 정삼품 하 이런 식으로 하면 총 4단계가 있는데 3품에도 당상관에 들어가는 건 4단계 중에서 딱 한 단계, 정삼품이 4명이라고 하면 1명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총 합치면 9명이 당상관이 되겠죠. 총 9단계. 그래서 이 당상관은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그래서 왕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고 주요 관서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반은 정삼품 상, 통정대부까지가 당상관이고 무반은 정삼품 상이 절충장군이에요. 여기까지가 당상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통정대부, 절충장군 외워야겠죠? 이렇게 외울게요. 정삼품 상은 3품에 4명이 있죠. 4단계인데 그냥 사람 수로 한 단계당 1명씩 있다고 가정을 하면 3품에 4명 있어요. 정삼품 상, 정삼품 하, 정삼품 상, 정삼품 하. 이 중에서 정삼품 상계 1명만이 당상관에 간신히 포함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들어가기 힘든 자리겠죠. 종 3품이 돼도 그 중에서 딱 1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문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커트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통사정하더라. 통사정하는 대부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까지 정삼품에서는 자기까지 당상관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통사정을 해서 3품 중에는 정삼품 상계 이 통정대부가 겨우 당상관에 들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게 됐냐? 문신은 통사정해서 들어가게 돼서 통사정대부, 줄여서 통정대부다. 통사정하는 대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미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신은 말빨이 좋잖아요. 말빨이 좋기 때문에 문신을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사정사정, 통사정해서 어렵게 들어가게 된 애들이 통정대부다. 이게 간신히 정삼품 상계에 들어간 커트라인으로 들어간 애들이에요. 반면에 무신은 절충장군이라고 하는데 무신은 좀 가오를 잡잖아요. 그러니까 문신처럼 막 통사정은 못해.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무신들은 자기까지 당상관에 들어가게 딱 절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 아니면 뭐 나 어떻게 하겠어. 이런 식으로 딱 절충을 하다. 그래서 무신은 절충장군까지 당상관 상계에 해당되는 거고, 문신은 통사정하는 통정대부까지가 정삼품 상계에 해당되더라. 당상관은 정삼품 상계 이상이었죠. 당하관은 정삼품 이하예요. 그래서 참상관과 참하관 그 이하 밑으로 다를 당상관 밑으로 다를 당하관이라고 하고요. 참상관은 그 종 6품이에요. 그래서 정삼품 당상관 이하 아래부터 종 6품까지가 참상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6품까지는 목민관인 수령에 임명이 가능해요. 그리고 참하관은 그 참상관 밑에 전부 다 7, 8, 9품이 참하관이 돼요. 조참은 월 4회 열리는 조정회의예요. 그러니까 주에 1회씩 열리는 조정회의고, 참상관 여기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조전랑은 저희 앞에서 배웠었죠.
사림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는 게 이조전랑의 자리를 놓고 싸우다 보니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어요. 굉장히 핵심 자리겠죠. 이조전랑이 왜 핵심 자리냐? 3사의 당하관, 당하관이 실무자라예요. 실무자. 당상관은 위에 지휘하는 사람이고 당하관은 실무자인데 이 실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조전랑. 그래서 핵심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조전랑은 3사의 당하관, 실무관들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사품 이상은 왕의 교지에 의해 임명되어 서경이 면제된다. 서경이 뭐예요? 관리 임명할 때 대간의 서명을 받는 제도. 그래서 서명을 받는다는 얘기는 동의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품 이상 고위직은 이게 대간의 동의 없이도 그냥 임명이 가능해요. 근데 5품 이하는 대간의 서경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 고려 때는 모든 관리가 다 그 동의를 받아야지 이제 관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조선은 5품 이하는 동의를 받아야 했고 현대는 고위직만 동의, 국회 동의, 서경이 국회 동의라고 생각하시면 총리나 대법관은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잖아요. 이걸 도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가 있으면 고려는 쭉 전 관리 다 동의를 필요로 했어요. 근데 조선은 어디만? 이게 위에서 아래까지가 품계라 그러면 이렇게 아래 하위직 5품 이하의 하위직만 동의를 받았어요. 반면에 현대사회는 고위직만 이렇게 동의를 받더라. 그래서 고려는 전부 다 조선은 5품 이하의 하위직만, 현대는 고위직만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해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시대는 고려에 비해서 음서의 범위가 축소가 돼요. 그래서 문음의 혜택은 2품 이상에게만 주어지는데 고려는 5품 이상이면 음서의 혜택을 받았죠. 근데 특권은 시대가 지날수록 당연히 줄어드는 게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려 때는 5품, 조선 때는 2품까지만 문음의 혜택이 주어지더라. 그리고 한품 서용제라는 게 있었는데 한품은 품계를 한정시키다. 한계를 두다. 품계에 한계를 들어서 서용, 인재를 등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중인층은 당상을 허용하지 않아요. 정삼품 상 이걸 허용하지 않아요. 서얼은 딱 정삼품까지만 올라오고 그 위로는 못 올라가. 향리와 토관은 5품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서리는 정 7품까지만 승진에 제한을 뒀어요. 그래서 중인층이랑 서얼은 3품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서얼보다 향리는 좀 더 아래죠. 같은 중간 계층이긴 하지만 향리와 토관은 정 5품까지. 향리보다 서리는 좀 더 실질적으로는 좀 급이 떨어져요. 그래서 서리는 정 7품까지로 승진에 제한을 뒀다. 이런 걸 한품 서용제라고 그래요. 한품, 품계에 한계를 두다. 한계를 둬서 인재를 쓰는 거예요. 야, 너희 서울은 정 3품까지밖에 못 올라가. 이런 식으로. 자, 정책회의는 상참이라는 게 있어요. 국왕이 편전해서 대신들과 하는 정책회의고요. 윤대는 국왕이 돌아가면서 고위관료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대에서는 윤에 집중하시면 돼요. 윤이 박해륜 해서 돌리는 걸 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뭐 윤간 이렇게 돌려서 강간하는 걸 윤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윤대는 왕이 돌아가면서 만난 회의를 하는 걸 윤대라고 하더라. 관직은 크게 문반, 무반, 문신, 무신이죠. 그리고 잡반은 실무, 잡다한 실무 담당하는 게 잡반이에요.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자, 정직이 있고 겸직이 있고 체하직이 있어요. 정직은 1년에 4차례 정기적으로 녹봉 월급 받는 직이 정직이에요. 겸직은 보통 여러 개의 직을 겸하는 걸 겸직이라고 그래요. 체하직이 좀 낯설 수 있는데 체하직은 뭐냐면 근무할 때만 월급 받는 거를 체하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회나 6개월마다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체하직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할게요. 직장에 체류할 때만 월급 받는. 그래서 직장을 이게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만 직장에서 일을 하고 그 밖에 일 안 할 때는 월급 안 받고 이렇게 이런 거를 체아직이라고 합니다. 체아직에서 직장에 체류할 때만 월급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시대에는 행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품계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명하거나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명하는 경우에 사용한 칭호가 행이랑 수예요. 그래서 원래 품계보다 낮은 벼슬을 받았을 땐 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5급 서기보가 6급 주사가 하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받았어요. 그랬을 경우는 행이에요. 반면에 원래 품계보다 높은 벼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원래 품계는 6급이에요, 주사. 근데 이 6급 주사가 5급 서기보가 하는 업무를 맡았어. 그럴 때는 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행이랑 수가 뭐냐면은 좀 어렵게 말을 하면 계고직비라고 그래요. 품계는 높아. 근데 하는 일, 직분은 하는 일은 낮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급 서기보가 6급 주사가 하는 일을 해요. 그러면은 5급 서기보가 6급 주사가 하는 일을 하면 그 6급 주사들 사이에서 아무래도 좀 자기보다 품계가 낮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좀 맘 놓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행은 단일 행이에요. 맘 놓고 다닌다. 품계 높은 사람이 좀 낮은 직렬의 일 업무를 맡으면은 좀 아무래도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 직급이 낮으니까 맘 놓고 다닌다 해서 행이 되는 거고, 계비직고 품계는 비천하지만 맡은 일은 높다. 그러니까 6급 주사가 5급 서기보가 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품계가 낮아. 근데 보니까 자기가 하는 일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5급이야. 저는 6급 주사인데 그러면 6급 주사는 어떻겠어요? 맘 놓고 막 여기저기 다니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조용히 본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 해서 머물 수. 그래서 직렬, 품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직분의 일을 하면은 맘 놓고 다닐 수 있다, 편하게. 그래서 행이라고 그러고요. 반면에 품계가 낮은 사람이 높은 직위를 받으면은 맘 놓고 못 다니고 조용히 자기 자리에 머물러 있다 해서 머물수 해서 수, 행수법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겁니다. 대가제 볼게요. 별도로 주어지는 품계를 아들, 동생, 사위 등에게 줄 수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에게 품계가 주어졌는데 이거를 제 아들이나 동생이나 사위들한테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제가 안 쓰고. 그래서 대가제의 대가를 대신 더해준다. 저 대신 저의 아들이나 동생이나 사위 이런 사람들한테 저 대신해서 품계를 더해주는 거를 대가제라고 합니다. 순자법은 근무 기간에 따라서 관리를 승진시키는 인사제도예요. 그러니까 오래 근무하면은 승진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직 근무 일수에 따라서 순자법에서 순을 순차적으로 승진시키는 게 순자법이다. 근무 일수에 따라서 근무 기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승진해 주는 게 순자법이다. 순자법 딱 보면 순차적으로 승진시켜 주는 거 근무 일수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임기제는 말 그대로 하는 일마다 임기가 있는 거고, 상피제는 서로상 PRP 서로 피한다. 연고가 있는 직에는 파견 안 해주는 거를 상피제라고 합니다. 자, 서경제 다시 보면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급 이하, 조선시대에는 5급 이하의 낮은 관리에 임용할 때는 사원부와 사관원이 동의하고 서명을 해야 했어요. 고려시대는 오품의 제한이 없었고, 지금 현대는 고위직만 국회 동의, 그러니까 거의 약간 서경과 비슷하죠. 고위직에게만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려 때는 전부, 조선 때는 5급 이하 하급만, 현대는 고위직만,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더라. 포편제는 근무 성적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이 하급 관리 근무 성적 평가하는 걸 포편제라고 그래요. 포가 포상하다 생각하시면 되고, 편이 폄하하다, 낮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할 때는 포상하고 못할 때는 폄하한다. 그래서 당근과 채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당근과 채찍으로 근무 성적을 평가하더라. 분경금지법은 하급관리가 상급관리집 방문하는 것을 금지한 법이에요. 그래서 분경이 분주할 분, 경이 다툴 경이에요. 경쟁할 때. 그래서 분주하게 다투는 걸 금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승진을 하기 위해서 막 하급관리가 상급관리직까지 찾아가서 아부하고 막 이러면서 막 분주하게 막 경쟁을 해. 이런 거를 금지하는 법이 분경금지법이다. 분경금지법이 뭐 승진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하급관리가 상급관리집 찾아가서 아부하고 이런 거 하지 마. 이게 바로 분경금지법이다. 다툴 분, 분주할 분, 다툴 경, 분주하게 다투는 걸 금지하는 법이다. 조선시대 중앙제도 특징은 겸직제가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재상이나 당상관 이런 사람들은 요직을, 굉장히 많은 여러 개의 요직을 겸직을 하고요. 관찰사 같은 경우도 육군, 수군의 절도사도 같이 겸직을 하죠. 이런 식으로 겸직제가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특징은 중앙집권화와 동시에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했습니다. 왕권 강화 기구를 보면 의금부나 숙청이 아니고 국청은 왕명으로 열리는 임시 특별 기구예요. 그래서 모반이나 대역죄인 이런 국가적 중죄인을 신문할 때 열리는 걸 국청이라고 합니다. 승정원 왕의 비서기관이고 장영용은 친위부대. 육조직계제는 왕이랑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실무를 왕에게 바로 보고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제, 호패법, 규장감 이런 게 다 왕권 강화 기구고요. 왕권 견제 기구로는 의정부가 있죠. 삼정승이 왕이 뭐 하려고 그러면 막 못하게 하고 이런 거니까. 그리고 3사, 사원부, 사관원, 호문관이 왕에게 간언을 하고 막 이런 거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서경제 같은 것도 왕권을 좀 견제하는 거죠. 그리고 상소, 경연 이런 거는 왕권 견제 기구더라.